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앞에서 교수님의 말씀 중에 한국인에게 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도 결국은 중국의 내수를 위해서인 네, 그렇습니다. 거고요. 근데 이게 외교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전적으로 저 나라랑 둘이 같이 좀 협의를 해놓고 네, 발표를 네. 해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중국이 정말 급하긴 급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38개 나라에 지금까지 일방적 무비자를 통보했습니다. 일방적 무비자. 일방적 예. 무비자. 그러니까 원래는 상호주의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적어도 뭐 우리 대사관이나 우리 정부에 뭐 사전 통보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뭐 이제 그렇죠. 뭐 그런 건 원래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알면 이제 외교부에서도 이제 그 주중 대사관에 했을 텐데 이거 뭐 얘기 있었어? 그럼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기습적으로 한 거고, 우리는 이제 8개 나라를 하고 8개 나라들이 유럽에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한테도 또 일방적으로 했죠. 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9번째 했고, 며칠 전에 일본까지도 했습니다. 일본은 왜 안 해주냐 그러면서, 그러다가 15일 비자 면제 기간도 15일에서 또 30일로 30일까지 늘렸고,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경제가 제일 강하죠. 경제 내수 진작이 강한데, 이게 복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선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2.0 시대가 시작이 되면 네. 결국은 이제 한국에 대한 그 미국의 그 협력 내지는 뭐 이런 요구가 강해질 거고, 특히 중국을 앞에 두고 일본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틈에 좀 이제 중국이 선제적으로 한국을 좀 관리를 해야겠다. 약간 뭐 서비스. 예, 더 이상 미국으로 가지 말라는 메시지죠. 우리도 이렇게 좀 할 테니까. 친하게 지내자.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북러 밀착을 바라보면서 한국한테는 좀 사실 체면을 많이 구긴 겁니다. 말로는 안 하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은 부정을 했지만, 예. 북한도 주권 국가로서 우리 말 잘 안 듣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척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잘 안 미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남한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한반도 양쪽. 그쵸, 지금까지 그쵸. 그거 갖고 했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중국이 좀 북한 좀 컨트롤해 그렇죠. 줬으면 뭐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대가 더 있잖아요, 했던 건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뭐 영향력 발휘도 예.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저렇게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면 그럼 우리한테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으로 나오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북한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 자꾸 말 안 듣고 그러면 난 한국이랑 친하게 지낼 거야? 이런 것들도 좀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2.0 시작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트럼프의 뭐 그게 고립주의든 선별적 고립주의든 강경하게 나옴으로써 벌어지는 나라들을 좀 중국이 좀 끼어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뭐 교류를 강화하고 네. 브릭스를 확대하고 그런 이제 세력을 또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일기 때 일본에 대한 뭐 방위비 분담 증액,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일본하고 중국 관계는 오히려 좋아졌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투자도 더 하자, 뭐 이제 레버리지를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국의 고립주의라든가 우월주의에 가까운 민족주의,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 미국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되고 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할 때 거기에서 약간 튕겨져 나오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중국이 그 틈새를 파고들려는 생각, 이런 거가 있단 말이죠. 약간 이게 참 뭐 연애 삼각관계 그렇습니다. 같기도 하고, 외교는 이제 밀당이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비자 면제 조치 자체는 뭐 경제 활성화, 우리한테도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뭐
그 자체가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주의요. 이걸 이제 한국하고 좀 풀으니까 그 중국이 작년 7월 1일부터 반간첩법이라는 걸 네네네,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반간첩법하고 그 반간첩법의 적용 범위가 이것 때문에 좀 뭐 완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관광, 비즈니스, 그다음에 친척, 친지 방문, 그다음에 트랜짓, 그러니까 국경 통과의 경우에만 무비자예요. 다른 분야는 비자 받아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관광 간다고 갔다가 다른 행동을 하면 간첩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자 목적 외 활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꼭 구분을 해서 조심해야죠. 예, 다른 걸로 가시는 분들은 꼭 비자를 받아가야 됩니다. 예를 안 들어서 그러면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데 관광 비자로 갔다가는 괜히 나중에 예, 꺾일 여기 수 뭐 있다. 비즈니스도 들어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를 만나기로 하고 왜냐하면 관광은 단체로 많이 가는데 비즈니스는 단체로 가지 않잖아요. 개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쵸, 많아지잖아요. 관광지 않은 예, 곳에 그러면 갔다가 그러다가 비즈니스 하러 갔는데 뭐 지인을 만날 수도 있고 다른 그쵸.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중국 간첩법에 의해서 반간첩법에 의해서 국가 안정과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중국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절대로 비자가 이제 면제가 돼서 우리라고 이제 완전히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관광 비자로는 관광만 하자.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반간첩법의 해석권이 완전히 중국 당국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이거는 국가 이익에 뭐가 위배되는지를 열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안전국 같은 데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한 분 구속되어 있다고 네, 하고 네, 네. 일본 사람은 17명이 구속됐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죄목이나 정확히 저 사람이 뭐 때문이다라는 게 설명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잘 안 되죠. 그 간첩 행위의 원래 간첩 행위가 한 5가지 정도 있었어요. 예. 원래 보안법에. 네. 근데 그거를 훨씬 포괄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영사 쪽에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한국 기업에 넘기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그 한국 거꾸로 사람인데 됐잖아요. 한국 기술을 가지고 중국 반도체 업체 갔던 사람이 중국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 넘기려고 했다. 그래서 무슨 기술이냐 그랬더니 무슨 기술인데 그 기술은 한국에 넘어올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외교 당국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제목이 우리도 모른다. 안정국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고 안정국이. 국가안정국. 우리 이제 정보국 같은 데죠. 어. 거기가 조사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간첩죄 적용을 받는다는 거고. 지금 문제는 지금 한 1년 됐잖아요. 한 5개월 조사를 받고 지금 구금된 지가 한 5개월이 됐는데 네. 지금 정확하게 왜 기소됐는지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이제 인권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 이유도 잘 모르는데 저렇게 구금이 돼 있다? 이거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정보 기술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많이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첩법 발효되고 나서 반간첩법 발효되고 나서 17명이 기소가 됐고 일부는 뭐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는 또 구류가 되고 있고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기면 외교적으로 이제 교섭을 해서 뭐 추방을 하거나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형태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판결권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정확하게 어떻게 이 법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기소가 돼서 어떻게 됐다라는 게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상 사법부도 거의 행정부 같다면서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원래 2심 제도를 또 하는 데다가 예. 그 이제 그 최고인민법원이 대법원에 해당하는 거고 최고인민검찰청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 다 같은 편이에요. 네. 그죠? 이게 서로 다, 견제가 되지 않는. 예. 그러니까 뭐
국가적인 어떤 사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하는 분위기로 갈 그냥 수밖에 없는 거죠. 기소되면 네. 유죄 나오는. 네, 뭐 그런 형태가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그렇죠. 관광 비자로는 관광만 하자. 관광지만 다니자라는. 근데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어처구니 없는 게 얼마 전에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원 위로 드론 날려서 촬영을 하다 걸렸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국정원 건물 무단 촬영. 근데 이 양반이 얼마 안 돼서 바로 석방됐다 하더라고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우리 보안법은 예. 기본적으로 적국으로 간주되는 상대 행위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법사위 소위원회가 적국을 외국으로 바꿨어요. 이제서야.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처리를 못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동방명주 사건? 몇 년 전에 예. 간첩 활동을 하는 어떤 그 식당. 그런데 그것도 처리를 못했잖아요. 왜? 우리의 간첩법은 전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대상으로 해도 북한에서 획득한 정보나 이걸 가지고 개인 활동을 이제 그냥 지령을 받아서 하는 거는 당연히 간첩 활동인데 북한도 그냥 혼자서 하는 거는 그것도 지금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간첩 행위의 범위를 네.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후속법들도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드론으로 촬영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한 그 기소권이라든가 그 죄목을 판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파라법이니 뭐 막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북한이 저기 외국 사람들 알바생 시켜가지고 그렇죠. 야 드론으로 국정원도 찍고 국방부도 찍고 용산도 찍어오고 청와대도 찍어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걸려도 이 사람들은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적국이 아니었어요. 적국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서야 외국으로 네, 바꿨습니다.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구멍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더 그때 당장 동방명주라든가 비밀 경찰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나왔을 때도 처벌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적용할 법률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다니까요. 아니 그 휴전 중인 국가 대한민국이 그런 큰 구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십 북한만 년간. 신경 썼다가. 그러니까 보안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라고 해놓으면 사실 미국, 일본, 뭐 우리 우방국들도 그런데 다 문제가 간첩행위라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서로가 다 그냥 그렇죠. 경제적으로 특히 뭐 경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니까 그렇게 진작부터 했어야 되고 이게 꼭 중국을 겨냥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런 법제를 만들어 놔야 다양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경제 안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이런 입법 절차가 마련이 돼야 된다. 아니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이제 이른바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입국하자마자 바로 렌트카 갔죠. 빌려서 국정원 옆으로 바로 갔다고 하는데 뭐 의도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도 국정원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다 준비를 해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민주, 자유, 법치 뭐 이런 걸 강조하더라도 그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고 제가 이게 작년에 7월 1일 날 중국의 반간첩법이 시행이 됐을 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빨리. 왜냐하면 대응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용은 둘째치고 만들어는 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며칠 전에 겨우 이제 외국을 적국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손을 봐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단순하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좀 손을 봐서 이렇게 그 해외에서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행위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좀 지킬 수 있는 법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참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네. 그럼 이제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에서 국가정보원 같은 곳에 위에다가 드론을 날려서 찍었다라고 하면 그럼 뭐 그냥 영원히 바로 빠이빠이. 바로 구속에다가 최소한 10년 이상 나올 거요. 판결이. 갈 수도 없지만 아니 지금 그냥 단순하게 사진 찍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드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경치 좋아서 찍었는데 왜 군 시설물 찍느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 군대 있다고. 예, 뭐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뭐 80%가 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많이 가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 쪽 네, 많이 중국 가신다 가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꼭 중국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뭐 간첩으로 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이게 꼭 한국만 겨냥했다고 그러면 왜 우리한테만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이것도 중국의 반간첩법이라는 법 테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중국에 가면 중국 법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준비를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피곤해서 못 가겠다. 그럼 뭐 그렇게까지 해서 가서 구경을 하냐.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과 같은 중국의 중국 당국이 법에 대한 해석권과 또는 거기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이래서 판결권을 중국이 전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네요. 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게 낫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눈 거긴 합니다만 밤중에 자전거를 끌고 나간다든지 백지를 들고 서 있더라 이런 큰일 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뭐 항상 시진핑 주석은 에이펙은 이제 참석을 하니까 윤 대통령과도 잠깐 만났고 약간 이제 보도가 된 내용 보면 서로가 이제 방중을 방한을 요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 뭐 옛날부터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에 오고 지금까지 안 왔고 우리는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이 와야 되는 게 맞다 외교 관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만 계속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내년 이제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고 그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되니까 자꾸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에 먼저 왔다가 1박 2일이라도 왔다 가면 그럼 우리 대통령도 가고 그럼 더 자연스럽지 않냐. 근데 지금 2026년 에이펙을 중국이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서로 좀 그런 순번을 자꾸 따지고 이러지 말고 원래 관례대로 네네네. 중국이 먼저 한번 오고 우리가 가면 된다. 아니면 그냥 내년 에이펙에서 11월에 만나든지. 에이펙에서 만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상회담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 다자무대에서 만나는 건 좀 그런데 양자 회담을 하면 반드시 뭔가 그래도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 주고받아야 성명도 되는. 발표해야 되고 지금 별로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중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하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가깝잖아요. 원포인트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웬만하면 그 외교 관례에 따라서 중국이 먼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또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그럼 내가 한번 왔다가 한국에 안 오면 그럼 또 자기는 11월에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연속으로 온 걸로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11월에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그림이 안 그려질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쪽 입장에서 보면 그 윤 대통령 정부 되고 나서는 안 오지 않았느냐. 예, 그렇죠. 윤 대통령이 먼저 와라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진핑 오든 안 오든 에이펙에 결석을 할 수는 없으니 어차피 내년 11월에 경주로 올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까지를 뭐 우리가 어차피 올 거 아니냐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간 거죠.
그거는 사실은 그 외교라는 게 뭐 나라 국가의 대소 뭐 세력이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외교라는 게 관례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지나치게 생각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력으로도 세계 10위, 군사력은 한 6위 정도 되고 강대국이다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강대국 레벨에서 대등한 관계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도 된 맞는 말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자신 있는 분야 이제 한국이 예전의 한국이 아니니까 사실은 인구 5천만 이상 뭐 3만 불 이상 국가 중에 우리가 그런 나라 랭킹 6위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 정도면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다만 이제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안 갖고 있는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라는 아주 이질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유일 동맹이니까 당연히 그 동맹이라는 게 마지막 군사 행동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기반이 되는 거고 중국과는 또 경제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뭐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게 무슨 틀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실용적으로 보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뭐 외교 전략 자체가 뭐 변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북한 요인이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최근 몇 년간 한미 동맹의 강화라든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미일 삼각공조의 이런 안보적 틀은 어느 정도 일단 확보를 해놨으니 네. 이제 중국과 조금 더 경제적인 면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확대하자라는 메시지고 중국도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라는 필요성이 맞아떨어지고 또 우리께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큰 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양측을 설득해야 되는 거.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걸 미국한테도 얘기하고 중국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대한민국의 국익을 도모하는데 좋지 않느냐.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역대 정부가 다 고민을 했던 거고 그전에도 다 고민을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 정도 왔다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정상회담을 한다면 뭔가 결과를 지금 만들기에는 네. 아직은 좀 부족한 지금은 상황이고 주고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빌드업을 해야 돼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주중대사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네. 김대기 전 실장을 주중대사로 내정을 했죠. 그리고 중국은 주한대사로 주 UN 부대사를 했던 다이빙이라는 대사를 내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보다 격이 좀 올라간 거예요? 우리 대사는 분명히 이제 비서실장이 가셨으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비서실장 하신 분들이 많이 갔죠.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뭐 유익 대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온 중국 대사는 보통 이제 이전에는 주로 아시아권에 있었고 그런 분들이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온 다이빙이라는 분은 아프리카 국장을 하고 유엔의 부대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역대 왔던 그 대사들이 국장을 안 지내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오는 그렇죠. 코스. 뭐 대개 그런 형태였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국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장을 했고 유엔에 근무한 지 4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격이 하나 더 높은 걸로 보인다.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니 북한에는 차관급 보내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 상황은 사실 아니죠. 다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나마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 국장을 지내고 4년이 됐으니까 차관 복급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네. 생각할 수 있고, 시진핑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아프리카국 국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 무대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자 외교 전문가를 보낸 거예요. 그 전에는 남북 관계, 한반도, 아세안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유엔 대표라는 게 안보리나 매일 열리면 북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늘 다자 외교 상황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한반도 문제도 과거보다는 조금 넓게. 그 시야를 확대해서 보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사라는 자리는 이제 가교 역할을 이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도 더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도 교수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많이 얘기는 했는데 네. 뭐 제가 제대로 됐나 아유,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외교가 이게 기술적인 것도 많고 또 해석의 영역도 되게 네네. 많긴 한데 우리 강준영 교수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식견이 넓어졌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